쇼펜하우어, 사랑은 없다. 사랑이 목숨과 바꿀 만큼 일생의 중대한 사건일까? 남녀 간의 사랑은 그 불길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다른 어떤 정열보다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그 힘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걸 만큼 강력하다. 사랑에 빠져 목숨을 바친 젊은 베르테르나, 야곱 혹은 올티스 같은 사람들은 단지 소설 속의 주인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랑 때문에 고뇌한 흔적은 신문이나 잡지의 가십거리로 간략하게 보도될 뿐이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구청 호적계 직원의 손에 의해 간단하게 말소 처리될 뿐이다. 하지만 죽는 사람들보다 사랑의 정열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둘만의 행복을 확신하면서 왜 사회적 관습을 과감하게 끊지 못하고 죽어서 자신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행복을 저버리는가 하는 점이다. 사랑은 그처럼 목숨과 바꿀 만큼 일생의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향연에 사랑에 관한 많은 격언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내린 정의는 신화나 우화 혹은 훈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것도 주로 그리스인들에 관해서만 썼다. 루소의 사랑론은 미흡한 데다가 설명이 잘못됐으며 칸트는 겉만 훑고 지나간 데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완전 문외한이라고 할 만큼 불확실하다. 스피노자의 정의는 아주 간단하므로 여기서 인용해보겠다. 남녀 간의 사랑은 외적 원인을 통해서 얻게 된 쾌락에 불과하다. 나는 선배 철학자가 한 말을 논평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피하겠다. 그러나 연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멋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랑을 별나라의 수식어로 찬미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내리는 정의가 너무 형이하학적이라고 비난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 결론은 절대적이며 형이상학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은 아무리 미화되어도 성욕이 우선이다. 먼저 내 말을 비판하기 전에 잘 들어보기 바란다. 우선 지금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는 연인의 나이를 18살쯤 깎아보자. 당신의 연인이 25살이라면 7살이 될 것이다. 당신은 7살의 어린아이를 거들떠보겠는가?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녀 간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뿐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 소설이나 희곡 작품에도 남녀 간의 사랑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 성욕 속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욕은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성욕은 젊은 시기에 가장 활발하며 정력과 생각의 대부분을 강제로 동원시키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 힘은 모든 노력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기도 한다. 성욕은 자기가 하는 일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가장 진실한 일도 당장 중지시킬 수 있으며 위대한 정신도 혼란시킬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를 다룰 때나 학술 연구에 몰두해야 할 때에도 염치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 연인의 말 한마디에 판단을 그르치기도 한다. 위대한 정치가의 결제 서류 처리나 철학자나 작가의 원고지 속에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끼어들어 몰염치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의 우정을 끊어버리고 견고한 마음의 사슬도 풀어버리며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생명이나 건강, 부귀 영화나 지위, 행복도 간단히 쓸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사랑은 정직한 사람을 철면피로 만들고 충신을 반역자로 변질시키며 흡사 악마처럼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찢어버리고 파멸시킨다.
성욕이 부리는 행패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다. 잘 생각해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사랑의 고뇌와 활락은 인류의 종족 유지 본능이다. 그렇다면 성욕은 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가? 그 해답은 너무 간단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알맞는 꽃을 찾기 때문이다. 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운명이 된다. 모든 사랑은 비극이든 희극이든 가장 엄숙한 것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 최대의 이슈다. 그 이유는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후계 세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인류가 가진 종족 보존 본능의 행위가 바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들이 선 무대에 앞으로 우리 대신 등장할 배우들은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가진 성행위 속에 숨겨진 애욕에 의해 그들의 존재와 성격이 결정된다. 그 점에서는 어떤 애누리도 없다. 남녀 간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녀 간의 엄숙하고 뼈에 사무친 사랑의 고뇌와 활락은 바로 인류의 종족 유지라는 대전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인류는 그 엄숙하고 고뇌에 찬 사랑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며 사랑이 생의 목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족 유지 본능은 필수적이며 대전제고 그러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반드시 애욕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인류는 일찍이 종족 유지의 실패로 종의 멸망을 초래했을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찬미하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종족 유지 본능에 엄청나게 치열하고 끈질긴 다른 곤충들이나 동물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지금 당신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인류가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원동력, 즉 종족 유지 본능을 가능케 만드는 남녀 간의 사랑이 문학의 영원한 테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처럼 인류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학적 테마는 있을 수 없다. 한편의 감동적인 희곡이 사랑을 다루지 않고 재밌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따라서 인류가 태어난 이래 끝없이 다루어온 그 낡아빠진 사랑의 테마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이다.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은 아무리 낡아빠진 통속적인 테마라고 해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문학적 테마이자 인류 공통의 자산이자 유산인 것이다. 고결한 정신적 사랑도 에로스를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인간의 사랑이란 절대적인 생존 의지 그 자체다. 생존 의지라니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늘 말하는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는 바로 성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교묘하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돼 있다. 그것이 절대적 생존 의지라는 큰 목표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감정의 사치나 자존심이나 아니면 쾌락이거나 지배욕이나 명예욕이라면 도대체 그런 하찮은 일에 그토록 많은 연인들이 그렇게 큰 난리를 칠 이유가 어딨겠는가. 위대한 성자나 고매한 철학자에게 질문해도 그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랑의 목적은 그것이 비극이거나 희극이거나 인생의 여러 목적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대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위대성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생존 의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바로 그 뒤에는 인류의 종족 유지라는 신이 준 절대적인 사명감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연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찬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라 해도
그 최종 목적은 오직 인류의 종족 유지라는 사명감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정신적 사랑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육체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아무리 둘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도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눈빛 속에는 이미 아기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 이성 간의 사랑의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 두 사람이 불이 붙었다는 것은 상대의 특성이 각각 동성자에 비해 뛰어나고 사랑을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주고받는 기대와 욕구가 잘 적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남녀 간의 사랑은 우선 건강하고 체력이 뛰어나며 아름다움을 갖춘 상대를 선호하고 존중한다. 누구나 상대방에게 그런 조건을 갈망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존 의지가 본능적으로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평범한 사랑도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조건이 잘 갖춰질수록 사랑은 더욱 강렬해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상적인 커플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자신의 특질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바로 남자가 그런 여자를 찾아내려는 노력 속에는 무의식적이라도 이세에 대한 잠재적인 형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몸과 마음과 성격과 체질이 잘 맞는 천생연분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부조화가 생기거나 혹시 우정에 그쳐서 서로 맺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둘이 이세를 만들어낼 결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태어날 아기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원하는 설계에 그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여러 외적 조건이 조화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커플의 사랑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주위의 조건으로 두 사람이 결합하지 못하면 그들은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낼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조화롭지 못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조화가 두 사람의 사랑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인류 종족 유지 정신의 자연스러운 의도인지도 모른다. 이성관계란 서로 마음은 안 맞지만 육체관계로 만족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거기에는 강제결혼도 있고 돈으로 환산되는 성관계나 간음도 있을 수 있고 자녀만을 목적으로 한 어떤 결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다음 세대는 이미 성욕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용의주도하고 끈기 있는 이성 선택에서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탄생시키려는 새로운 개체, 즉 아기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눈에 반해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하나의 생명이 미래의 개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연인의 결합은 곧 그들 개체의 생명의 연장을 뜻하는 일이며 그 아이 안에는 그들 부모의 분신이 오래전부터 유전자로 이전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살려는 의지는 두 사람 사이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설정된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의지와 성격을 물려받고 어머니로부터 지능을 계승하며 양쪽으로부터 체격을 이어받지만 용모는 아버지를, 자태는 어머니를 닮게 된다. 여자의 순결이 남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부터 그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집착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여자에 대한 매력과 호기심이 커진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부터 남자와는 반대로 사랑과 집착이 커진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신이 인류의 종족 유지를 위해 남자들에게 보다 많은 번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자는 조건만 허용된다면 1년에 100명의 자기 자녀를 낳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리 남자가 많고 조건이 허용돼도 1년에 1명 이상은 낳을 수 없다. 남자는 끝없이 다른 여자를 탐내는데 여자는 한 남자에게 충실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능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결이란 남자에게는 부자연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지만 여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옛부터 여자의 외도는 남자의 외도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다스려 온 것이다. 자연을 거슬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남자는 자기 특질에 잘 적응하는 여자를 만나면 미쳐버린다. 사람은 개성에 따라 누구나 이성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지만 아름다운 상대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아름답다는 것은 미적 감각을 말하고 주관적인 경향도 강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원하듯 여자들도 강건한 남자를 원한다. 그 이유는 이성이 종족 보존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간직하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이성에게 작용하는 것은 자기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본능이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약점을 보완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성은 자기와는 정반대되는 결함을 찾아내어 기꺼이 매혹돼 버린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남녀의 신비다. 예를 들어 키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하고 흰 살갗을 가진 사람은 검은 살갗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비유 중에 하나다.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발견하면 강렬한 애정의 욕구에 사로잡혀 결혼을 통해 그 여자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환상에 빠진다. 그처럼 놀라운 열정이야말로 인류 종족 유지에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남자는 자신의 개성과 특질에 잘 적응하는 여자를 바라며 그런 여자가 나타났을 때는 목숨을 바칠 각오로 희생적 사랑의 전사가 된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의지는 정말 대단하다.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파멸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한 결혼도 사양하지 않으며 어떤 불명예를 초래하는 성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범죄와 강간까지도 감행한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주위에서 봐왔으므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펄이 암펄에게 목숨을 바쳐 죽는 이유가 종족 유지 본능인 것처럼 인간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 인간이 본능에 좌우되는 것은 거의 성욕뿐이다. 그것은 곧 인류를 지상의 무대에 계속 존속시키려는 신의 의지 속에서 발견된다. 사랑의 쾌락이야말로 최대의 속임수다. 성욕은 모든 본능이 그런 것처럼 환상의 옷을 입고 의지에 작용하여 나타난다. 인간의 에로스적 환상이 바로 그것이다. 신의 프로그램 중에 이 환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아직 없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그 마취 같은 환락에 빠져 있는 순간 인류의 종족을 유지시키려는 신의 의지는 저절로 완성된다. 모든 개체가 성욕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은 종족 유지라는 정신의 의도에 이바지한 대가에 불과하다. 철학자 플라톤이 성적 쾌락이야말로 최대의 속임수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뜻이다. 이 견해는 동물들의 본능과 미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동물들도 인간처럼 교미라는 환각의 미혹에 빠져 평생을 노예처럼 봉사하지만 결국은 종족 유지라는 목표에 헌신하고 있다.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해서이며 꿀벌이나 개미가 살아있는 동안 중노동에 열중하는 것도 앞으로 등장할 후대의 종족을 위해서다. 거기서 인간은 예외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흔히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자식놈 하나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종족 유지 본능이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본능의 가장 큰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곤충류는
주관적 신경계통이 뇌보다 더 발달돼 있다. 이것은 곤충들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능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주관적 욕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곤충도 곧 환상이라는 생리적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바로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문제를 인간 쪽으로 가져와 보자. 임산부는 식성이 까다로워진다. 그것은 태아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태내로 흘러가는 혈액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임산부는 태아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 본능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 감각적 환상의 지배 때문에 일어난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본능적 욕구를 가진 것은 남자보다 훨씬 많은 신경계통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은 종족의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본능의 근거를 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원리라는 것이 드러난다. 성적 판타지가 없다면 사랑의 헌신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주의자다. 그리고 이기주의의 본능은 뿌리가 깊다. 이기심은 타고나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넌 이기주의자야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단지 어느 경우나 이기주의의 비중이 다소 크거나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비난할 뿐이다. 인간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이기심이 발동된다. 따라서 생각과 동작 하나하나가 이기적인 타산이 개입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인간 개체의 이기심도 인류라는 커다란 집단 종족 의식의 이기주의 권능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인간 개체는 이기적인 자기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인류의 집단 의식이 개인에게 종족 유지의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도 잘 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나는 인류의 집단 종족 유지의 정신이라는 말을 신이라는 말로 바꾸겠다. 그렇다. 신은 인류가 지상에 오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환상이라는 묘약을 심어주었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에서 성적 판타지라는 묘약이 없다면 어느 남녀가 그토록 서로 만나려고 애쓰겠는가?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갈 때 멋진 옷을 차려입고 수없이 거울을 보는 그 처절한 노력이 성충동 때문이 아니라면 누가 그 힘든 일을 기꺼이 하겠는가? 인간 개체가 이제 이 에로스적 환상의 묘약에 속아서 그것을 행복과 만족으로 여기고 열심히 이기적인 집착에 매달리는 동안 신이 혹은 자연이 이루려는 인류 종족 유지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지만 사실상 인간은 신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다. 인간의 성적 본능은 탐스럽고 환상적인 열매이자 묘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종족 유지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거기 있다. 만일 인간에게 성욕이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과 만족에만 있다면 왜 인간은 상대방 이성을 구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겠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키가 커야 하고 성격은 어떻고 용모는 어떻고 건강과 가문과 재산을 따지는가? 성적 욕구가 쾌락에 그친다면 상대가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라도 그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떤가? 그들도 성적 만족을 위해 그렇게 까다롭게 짝을 고르는가? 우리가 동물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내면에 이성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만큼 짝을 고르는데 그토록 진지한 선택과 노력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닥치는 위험과 재난에서도 불구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후손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이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은 성적 판타지라는 묘약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키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를 원한다. 키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에 반한다. 키 큰 여자는 키 큰 남자에게 별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키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를 통해서 자녀의 키에 대한 가능성을 조절하고, 키 큰 여자는 키 큰 남자를 피함으로써 자녀의 거인화를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만일 키 큰 여자가 여러 가지 이유와 일종의 허영심에서 키 큰 남자를 선택하면 그 잘못은 곧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신체의 기형을 바로잡아 균형을 맞추려는 잠재적인 눈높이를 갖고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은 비단 신체의 크기나 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격에서도 나타난다. 이성은 누구나 자기와 반대되는 혹은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구애의 열의는 자기가 가진 성격의 상태에 비례한다. 남자들은 18세 이상 28세 미만의 임신 가능한 여자를 원한다. 남녀의 사랑은 첫째 외모, 둘째 성격, 셋째 상대성과 관련이 깊다. 우리가 이성 파트너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조건으로 대두되는 것이 나이다. 자기와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어떤가 먼저 따지게 된다. 대체로 성행위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맨스를 시작할 나이부터 끝날 때까지 이르는 연령층에 속한다. 그 나이층에서 남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나이는 18세 이상, 28세 미만의 여자들이다. 남자들에게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된 여자는 성적 매력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젊은 여자는 미모가 없어도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든 여자는 본래 타고난 미모라고 해도 젊음에 비해서 매력의 대상과 경쟁이 안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남자들의 무의식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여자의 매력적 대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자는 임신 가능 시기에서 멀어질수록 매력의 대상에서 밀려난다는 뜻도 된다. 남자가 여자의 젖가슴에 집착하는 것은 생식 임무와 관련이 깊다. 누군가 급성 질환에 걸렸다면 사랑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겠지만, 만성이나 악성 질환에 걸렸다면 그 병은 자녀에게 유전될 것이 우려된다. 우선 건강한 성행위의 매력적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은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체격이다. 나이와 병을 빼면 성적 대상의 선택에서 불완전한 체격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체격이 비틀어졌다면 남자들은 상대할 마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얼굴은 미워도 체격이 제대로 됐다면 문제는 안 된다. 다소 선호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몸매가 잘 빠졌다면 얼굴은 성행위에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흔히 말라깽이라든가 뚱보는 얼굴이 예뻐도 남자들이 안고 싶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특히 남자들이 여성의 각선미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서서 걷는 인간에게는 각선미가 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는 성서의 전도서에도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인은 마치 은빛 무대 위에 선 황금의 기둥과 같다고 찬미하고 있다. 또한 치아도 중요한 매력의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음식과 영양에 관련된 유전적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체내의 소화 기능과 형성작용이 왕성함을 보여주며 태아의 영양 섭취와 관련이 깊다. 특히 여자의 젖가슴이 남자들의 성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젖가슴이 여자의 생식 임무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젖가슴은 유아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욱 깊은 애착을 보인다. 그런 일들은 지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의 얼굴에 관심이 깊은 이유도 따로 있다. 아름다운 눈과 높은 이마는 여자의 정신적, 지적 특징으로 자녀에게 유전인자를 물려주기 때문이다. 저렇게 잘난 남자를 거절하고 바보 같은 남자를 좋아하다니.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어떤가? 여자는 남성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남자보다 30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원한다.
여자들이 그 나이층을 선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호 때문이 아니라 본능에 의한 것이다. 여자들은 그 시기에 중년 남자들이 성을 탐닉할 줄 알기도 하지만 남자들의 생식 능력이 최고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미남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남자들이 여자의 미모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남자들의 외모를 그다지 중요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의 형태는 여성 쪽의 유전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 남자의 체력과 용기다. 그것은 강건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이며 훗날 용감한 보호자를 자신도 원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여자다운 남자를 사랑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여자가 성실하고 착실한 남자보다 오히려 바람둥이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여자의 능력이 닿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남자의 자연스러운 특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조건은 남자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이다.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요소가 된다. 특히 굳센 의지력,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씨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된다. 그러나 남자의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여자에게 별다른 매력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녀의 지능은 어머니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괜찮다면 남자는 좀 무식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의 두뇌가 너무 천재적이면 자녀에게 변칙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뛰어난 두뇌로 여자를 사로잡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추하고 우둔하고 다소 야비하게 보이는 남자가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고상한 남자를 제치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우악스럽고 튼튼하고 미련한 데 비해 여자는 교양 있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남자는 학자풍의 천재인데 여자가 바보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능의 조건이 아니라 본능과 관련이 깊다. 저렇게 잘난 남자를 두고 바보 같은 남자를 좋아하다니.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거기에는 여자의 본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다. 여자가 성격이 좋다는 것은 남자에게 매력의 조건이 못 된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치와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는 일이다. 결혼 생활에서 자녀 문제를 가볍게 보거나 외면하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일이다. 결혼은 육체의 결합이지 두뇌의 결합이 아니다. 간혹 여자가 남자의 재능에 반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언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말장난 또는 착각이다. 어쩌면 그 말은 그 남자의 다른 좋은 조건에 곁들인 칭찬일 뿐이다. 여자는 남자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적으로 반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뛰어난 두뇌나 재능에 반할 수 있다. 그 대신 남자는 여자의 성격 때문에 반하는 일은 별로 없다. 여자가 성격이 좋다는 것은 남자에게는 매력의 조건이 못 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크라테스 같은 남자들이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 같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 아무리 성격이 나쁜 여자라도 머리가 좋다면 남자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적인 특질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쉬운 예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빠는 박사인데 넌 공부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럼 왜 남자들은 머리가 좋은 여자보다 몸매가 뛰어난 여자를 더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몸매가 두뇌보다 생식적인 쪽에서 더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두뇌보다는 몸매가 성적 도발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매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여자처럼 금상첨화는 없다. 따라서 머리 나쁜 미인은 연애 상대로 좋겠지만 아내로는 빵점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딸에게 지성미의 성적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딸들에게 비싼 화장품을 사준다거나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재능이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지적 매력을 가꾸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남성적인 기질이 가장 여성적인 기질을 원한다. 간혹 교양 있고 이지적인 여자가 남자의 지능과 재능에 호감을 갖는 경우가 있고, 이기적이고 사색적인 남자가 아내 될 여자의 성격에 관심을 갖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전개하고 있는 논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물론 그와 같은 이성적인 선택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지만 둘이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다. 생리학자들은 남녀의 성적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약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양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다. 쉽게 말하면 남자에게 여성적인 기질이 많고 여자가 남성적 기질이 많은 그런 중성적인 인간의 경우를 말한다. 그들의 성관계는 지극히 미온적으로 나타난다. 남녀가 사랑으로 중화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성적 욕구가 상대방 여자의 성적 욕구에 잘 적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두 남녀는 서로 다른 점들이 상대방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다. 가장 남성적인 기질이 가장 여성적인 기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중성적 기질을 띠고 있으면 둘 사이에 열렬한 사랑이 타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남녀는 처음 만나면 상대방과 화끈해지는 발화점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자는 체력이 약할수록 강한 체력의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여자도 마찬가지다. 여자가 체력이 강한 남자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본래 여자가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랑의 환상은 형이상학적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성을 선택할 때 자기 기준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신의 방식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의 기호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자유의지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무심히 보아넘기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매우 중요하다.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 맞선을 보면서 마주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긴장해 있으면서도 순식간에 아주 재빨리 상대방의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관찰하면서 예리한 눈빛으로 신체의 모든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산하고 있다. 우리들의 인간 행위에서 이보다 신비롭고 진지한 행위는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는가?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미래에 태어날 자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이며 상대방 이성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욕망은 바로 이 배려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이 배려는 누가 왜 정한 것일까? 그것은 나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 종족 유지를 위한 정신이 정한다. 그 정신이 바로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인간은 그처럼 사랑과 열정을 대행하는 순간 두 사람은 초인간적인 고귀한 사랑을 완성하려는 거대한 욕망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그래서 만일 사랑이 주위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까지 버린다. 두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름다운 환상으로 변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무서운 열정도 인간의 다른 열정과 똑같이 결합이 끝나면서 곧 소멸된다. 그것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목적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다. 간통한 여인을 위해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사랑의 불길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시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하려고 했던 불멸의 테마였다. 따라서 원하던 사랑이 이루어지면 무한한 행복으로 여겼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장 큰 비애로 고통을 받았다. 이처럼 욕정에서 비롯된 사랑의 그리움과 고뇌는 결코 개인의 허망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족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정신의 탄식일 뿐이다. 따라서 연인을 연적에게 빼앗기거나 연인이 죽으면 심한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고통이 초월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인간의 영원한 본성인 정신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인간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대단한 영웅도 사랑의 슬픔만은 억제하지 못한다. 칼데론의 희곡 제노비의 제2막에 제노비와 데시우스가 한 대사가 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수백 번의 승리도 포기할 수 있다네. 이 말은 장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명예도 사랑의 열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의무와 충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던 장군이 인류의 종족 유지를 위한 정신의 사명감 앞에서는 맥없이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사랑 앞에서는 장군뿐만이 아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권도 무력해진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개인보다 전 인류의 사명감이라는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된다. 두 남녀가 뜨거운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둘 사이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이거나 그들은 이미 신이나 자연의 이름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법과 관습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이며 둘은 하나의 신성한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해왔다. 이 말에 이의가 있다면 성서에서 간통한 여인에게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안다. 예수는 그녀를 감싸줬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들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은 개인의 권리와 이해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 이 정신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풍자와 독설이다. 이 정신은 인간이 이룬 모든 제도와 관습을 쉽게 무너뜨리고 오직 미래의 인류를 보존하는 데 헌신하도록 하고 있다. 짓밟힌 모든 사랑과 지옥불에 걸어 맹서한다. 사랑은 개인의 정신생활과 전혀 보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남자는 한 여자를 미워하거나 멸시 또는 혐오하면서도 성적 결합은 원만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자는 여자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 남자는 일단 여자가 욕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녀의 다른 결함들이나 싫은 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남자가 어느 정도 성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나 의지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만일 남자가 그런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 지겨운 반려와 동행해야 하는 고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때로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한 이지적이고 비범한 남자가 요부 같은 아내와 살면서 왜 나는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이토록 시달려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렇게 남자들 중에는 여자의 성격이나 기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시달릴 줄 알면서도 좀처럼 그 여자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런 케이스의 사랑을 양에 대한 늑대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랑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짓밟힌 모든 사랑과 지옥불에 걸어 맹서하노니 나는 그 이상 더 무서운 저주를 모르노라. 사랑하는 여자가 냉혹하게 대하거나 자신을 고민 속에 몰아넣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남자는 곤충의 본능 같은 충동에 사로잡혀 이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탄식하는 자는
저 페트라르카 이외에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천재 시인 페트라르카를 두고 괴테는 이렇게 노래했다. 남들은 묵묵히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지만 하느님은 내게 그 고통을 노래할 힘을 주었노라. 인간의 본성은 인간을 만든 신의 뿌리 속에 있으므로 개인의 고통이란 이 지상에 인류의 존속을 원하는 신의 의지보다 중요하지 않다. 옛 선인들도 이 같은 진리를 이미 알고 인간을 지배하는 신을 잔인하고 사나운 폭군처럼 그렸다. 이제 인간은 신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상적인 여인 아리아드네를 손에 넣은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는 욕정을 만족시킨 다음 곧 그녀를 버린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만일 페트라르카가 사랑에 만족했던들 그는 마치 둥지에 알을 깐 새가 울지 않는 것처럼 벙어리가 돼버렸을 것이다. 내 글을 읽고 현재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실망하거나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본다.